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뭐 그 약탈적인 세계화의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도 좀 많고요. 그래서 한국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한국 정부 말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지나온 걸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제가 동심을 좀 파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심만 파괴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동심 파괴 뒤에는요, 항상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경제가 좋은 경제냐, 어떤 경제 체제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뭐 그렇게 뭐 조금 학술적인 얘기가 될까 모르겠어요. 딴 건 안 그랬나? 딴 것도 재미없었는데 뭐. 그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한 나라가 농촌 사회에서 이제 뭐 이른바 공업 사회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쓸데없는 사족이 많아. 쓸데없는 사족이 많고 또 뭐 시장 경제에 관한 얘기도 말이에요. 되게 사족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경제학자라고 하는 그 맥클로스키가 경제학은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수요 공급의 법칙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시장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수요 공급 법칙을 아예 위에서 만들어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없는 수요를 만들고 있는 공급을 막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일부러 세계 물동량을 막고 항구를 막고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게 어떻게 경제 법칙이에요? 또 시민들이 그 필요도 없는 돈을 갖다가 계속 융자 받거나 돈을 줘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줘 돈의 양을 늘려갖고 물가를 고공행진하게 만들어놔. 그런 다음에 서서히 금리를 올려. 어? 그리고 돈을 쭉 빨아들여. 그리고 현물 가치를 폭락시키는 좀 그러려고 그러잖아 지금. 금리도 올리고. 이게 법칙이에요? 아니죠. 이 경제 수뇌부들의 전략이죠, 전략. 전략이고 마케팅이지. 그럼 지금까지 그런 걸 갖다가 경제 법칙이라고 얘기한 경제학자들은 뭐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지. 응? 이건 사기꾼이에요. 경제학자라고 하는 것은 법칙도 아닌 것을 법칙인 양 해가지고 초국적 기업이나 제약회사 같은 시장 조작자들을 도움을 주는 꼬박시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케네스 갤브레이드가 잘 얘기해 줬어요. 케네스 갤브레이드는 말이에요. 강력하게 경제학을 고발했습니다. 비판한 게 아니에요. 비판할 건덕지가 없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비판을 해. 고발하고 처벌해야죠. 기업이 그 시장을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거 다시 말하면 시장을 계약한다는 거다 말이야. 공산국가는 국가가 공개적으로 계획경제를 실시했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이 또 기업과 국가가 짬짬해가지고 남 모르게 뒤에서 시장 경제를 교란시킨단 말이야. 조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은 투자자라든가 정치가 기업 경영자나 관료를 위해서 얼토당토 않는 예견을 한답시고 돈을 챙긴다. 예견 불가능한 것을 예견이랍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한테 돈을 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뭐 경제 이론이라든가 무슨 뭐 경제 학설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거 갖고 예견한다? 예견 틀려. 매번 틀려. 그러다 아무렇지도 않아. 뻔뻔스럽게 이를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이게 경제 구성물 전체도 아니고 자연스럽지도 못한 거다 말이야.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자들이 정치적으로 꾸며낸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말이죠.
우리 그 세비라 영상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 있거든요. 그 영상이 1시간짜리 정도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여러 유행어들 버려버리고 현실을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예. 더 이상 책을 읽지 말아야 돼, 이제. 온통 세뇌되는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서관이고 어디고 다. 대영 제국은 말이에요. 18세기까지 전적으로 농촌사회였어요. 단지 자기네가 발전시킨 게 있다면 함선을 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함선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그 기계공학적 기술을 여기저기 끌어모아가지고 스코틀랜드 뭐 이런 데서 막 끌어모아가지고 식민 제국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영국 내적 내수가 아니라 영국 경제가 아니라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들을 위한 제국 경영 경제를 이뤘을 뿐입니다. 그게 영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증기기관을 만든 게 이제 1801년에 만들었지만 이 모터를 만들었잖아. 모터를 작게 해가지고 뭐 실생활에 쓸 생각을 전혀 안 했어. 응?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귀족 가정을 제외하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평민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 쓰는 기름 분리기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영국 음식 되게 맛없는 거 아시죠? 종류도 거의 없어. 생선 튀겨갖고 그냥 감자처럼 같이 첨가해서 먹는 거예요. 피쉬 앤 칩스. 그 올리버 크로멜이 말이에요. 350년 전에 저기 음식 맛있게 만들지 말고 많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게 전통이 됐죠. 근데 그 전에도 영국 음식 별거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 대신 뭔가를 자꾸 튀겨요. 튀기는데 아침에 생선 튀긴 거 기름 채로 걸러 받아갖고 점심 때 다시 튀기고 그 점심 때 튀긴 감자 튀긴 거 기름을 다시 밑으로 채로 받아갖고 저녁에 다시 튀겨. 그러면 그 채라도 제대로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리저리 엉터리 다 만들어놨어요. 그 20세기까지 그랬다고. 철강 산업을 그렇게 일으켰다면서. 2차 세계전 이후까지도 납땜 철판 냄비를 쓰고 있었다고. 양은 냄비 쓰고 있었어요. 영국은 그래도 발명품이 좀 있어요. 19세기 초부터 뭐 어뢰도 만들고 뭐 터보 엔진, 뭐 텔레그라피, 정방기, 직조기, 뭐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뭐 탱크까지 만들었죠. 근데 이게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거 관계가 없어요. 성냥 정도 있으려나? 영국 사람들은 뭐 지네가 성냥 발명했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독일 사람이 발명한 건데. 대영 제국의 경제라고 하는 건 말이야. 기술, 노동력, 투자, 생활 수준 모든 면에서 불안하고 너무나 불균등하고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고 그런 거라고. 오로지 식민지 자원을 탈취하고 그 자원을 갖고 와서 철강이니 뭐 이런 산업에 투자하고 또 거꾸로 이제 물건 팔아갖고 그쪽에 이제 물건 팔아갖고 이른바 경제 번영을 했단 말이야. 이게 경제 번영이라는 것도 말이야. 이것도 유행어예요. 경제 번영을 했는데 왜 우리는 번영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 경제 불평등이라는 게 토마스 피케티의 연구가 잘 보여주듯이 지금의 중국 수준이에요. 과연 영국의 그 모든 번영의 그 결과물은 누가 가져갔을까? 이게 영국의 그 자본주의 기술들 이게 얼마나 미스매칭 되어 있는가를 보면 나머지 경제 부분도 얼마나 미스매칭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들 보면 되게 불쌍해요. 200년간 최소한 100년 동안 말이야. 영국의 서민들 평민들 한 80%의 그 보통 사람들은 참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그것도 100년, 200년 내내 가난했어. 이런 나라를 갖다가 어떤 그 자본주의의 모델로 봤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랬거든. 200년 내내 영국을 숭배했어. 러시아는. 영국의 대량 산업 생산 기술이 탐났다고요.
그러질 말고 러시아 농촌에도 그 다양한 공업 기술이 있다고. 그거 다 훑어내면 어느 정도의 기술은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 근대화에 앞장섰던 그 피터 대제는 말이야. 그러나 무시하고 영국 기술만 갖고 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습관이 말이야. 스탈린 시대까지, 소련 시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 소련의 그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대다수가 미국과 영국 기업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뭘 그렇게 영국을 좋아하고 그러나 몰라. 러시아 사람은 아직까지도 영국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을 갖고 있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950년, 60년대 그 소련 항공 우주가 미국에 버금가거나 더 훌륭했지만은 항공 우주국 화장실 변기는 여전히 시멘트 벽이었고 냄새나고 더러웠다고. 외선 전화도 아니고 내선 전화마저 자주 고장이 나 있었다고. 그 앙리 만드라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조롱해댄 적이 있어요. 이것도 영국처럼 기술의 미스매치죠. 에? 도대체 첨단 기술의 여러 다양한 그 기술적인 그 파편들이 국민 생활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다시 기술이 올라갈 수도 없는 거야. 소련 기술이 이랬습니다. 인터넷도 말이야 1963년에 만들었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나 소련 공산당 정치국이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인터넷을 폐기시켰다고. 페트르즈부르크 정도의 1980년대까지 조금 쓰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 기술이 술래술래 숭구리당당 미국 국방부로 넘어가가지고 인트라넷이 만들어집니다. 그 한 권력 집단의 그 쓸데없는 욕심, 소심함이 러시아 통신 기술을 낙후시켰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인터넷 그 지배 독점권을 갖다가 미국으로 건네주고, 또 게다가 미국에서는 또 민영화돼 버려갖고 또 이 최악의 인터넷 세계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련도 이 기술의 미스매칭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자급자족 문제도 되게 지금 문제가 심한 곳이에요. 이 원래가 러시아가 공산국가의 경험이 그래도 7, 80년 있다면 자급자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됐었고 기술이 위에서부터 밑으로까지 서로 단계적으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한국은 고급 기술하고 고급 기술들이 기업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시민생활까지 좀 내려오는 편이거든. 근데 영국이나 19세기 영국이나 20세기 소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는 말이에요. 이게 경제가 튼튼하게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은 달랐죠. 독일은 길드 전통을 오래 갖고 있어요. 길드 안에서 그 공업이 발전하고 있었다고 이미. 그래서 프로이센이 1845년 봉건적 생산 양식, 다시 말해서 길드를 법으로 해체했거든요. 대신 길드의 법을 그대로 법인 기업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이 생겨졌다 하더라도 작은 공장들하고 아틀리에가 조밀조밀하게 대형 기업 밑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서로를 도와주게 됐단 말이에요. 또 1869년에는 노동자 자유법을 선포했어요. 자, 노동자 자유법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자한테 자유를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업자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예? 노예 해방법은 또 뭘까요? 노예를 실업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예는 평생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노예의 입장이 돼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 솔직히 기업의 직원들 대다수가 노예잖아요. 옛날식의 노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취업했다고 노예가 됐다는 소리야. 실은 기본 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어를 노예라고 쓰니까 기분 나쁜가 보지? 우리는 직장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놨어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그래서 노동자를 해방한다든가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가만 놔둔 상태에서 노예를 해방하고 노동자를 해방한다는 것은 실업자 만들겠다는 소리하고 다른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미국의 남부는 말이에요. 노예 해방과 동시에 쫓겨나간 노예들이 다시 주인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제발 부엌에서 일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쫓겨난 저 자유민이 된 노예들은 수도 없이 많은 노예들이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도 못하고 일도 안 시켜주니까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고, 일주일, 이주일 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백인들한테 얻어터져서 길거리에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자유 그러니까 좋아 보이세요? 우리는 자유에 대한 진정한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869년에 프로이센이 노동자유법을 선포했을 때 과거의 길드 체제에서 평생 직장으로 일하던 장인들, 저니맨, 아프런티, 그 도제, 이 사람들 모두 기업으로 이사 갔어요. 해고하고 자르고 임금 깎고, 신규 노동자를 마음껏 사오는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 체제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도 뭐 첨단 그 기술 같은 건 뭐 안 그러겠죠.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하고 배워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길드 내에서 거의 한 8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그 공업 기술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기업으로 넘어갔고, 노동자들도 동시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체제가 바뀌었다, 생산 양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막 가난이 막 길거리에 가득하고 막 실업자가 넘쳐나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경제 체제를 바꾼다는 게 말이에요. 경제 체제를 바꾼다는 건 이제 칼 마르크스는 이제 생산 양식을 바꾼다 그러는데, 그 혁명할 필요 없거든요. 법만 바꾸면 돼요. 우리 영상에서 누차례 그런 내용을 실었지만은, 경제 체제를 바꿀 때는 말이에요, 강력한 지도자하고 법 규정만 있으면 경제 체제 바꿉니다. 그거 꼭 피를 흘려야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때도 말이야, 경제 체제 바꾸자고 파리 의회가 탄원서를 루이 16세한테 냈다면, 안 내서 그렇지, 냈다면 루이 16세가 그거 안 해줄 것 같아? 봉건제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야, 루이 16세는 아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서, 사회를 살아가는 백성의 어떤 계층적, 출신적, 남녀 구별적 이런 차별법을 모두 이 봉건제법을 없애겠다 그러고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경제법 정도는 왜 못 바꾸겠냐고. 근데 그냥 피를 흘려버린 거야. 부르주아 귀족은 말이에요, 경제 체제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야. 경제를 그냥 장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루이 16세를 죽여버린 거죠. 죽이기 2년 전에 경제법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유혈 혁명을 통해서, 민중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경제 체제를 바꿔. 그 이상한 사람일세, 칼 마르크스. 프랑스 혁명을 통했다 하더라도 그때 법을 제정해서 의회가 바꿨어. 그게 다야. 그렇게 해서 생산 양식이 변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다가 조그맣게 실은 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을걸 이런다? 유대인들 글쓰기 방식이 말이에요, 같이 글 쓰는 사람을 봤을 때 참 치사하고 치졸하고 참 더러워요. 응? 아주 객관적인 척 하지만 뒤에는 그냥 지 욕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작정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모호한 단어들을 계속 써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웃기는 사람들.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는 말이에요, 강력한 지도자와 그 유연한 법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에? 지도자 자체가 피를 흘릴 만큼 법을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거지.
노력이나 좀 해보고 나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작정 그냥 막 마르크시즘에 막 머리가 막 끌려 들어가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사회 변형을 하는 게 더 유용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하면서 사회 변형을 판단을 해야지, 어디 이론에 따라 가지고 몽둥이나 들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길드 500년 전에 시계 만들던 수리공이 500년 후에 그 방직공업 기계 제어 정도 못할까요? 하죠. 네, 합니다. 500년 전에 그 철을 주물해가지고 날카롭고 세련된 칼을 만들던 칼 장인이 철강 사업의 전무 정도 못할까? 합니다. 그게 독일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베스트팔리아라든가 자르 실레지아에서 탄광 산업이 융성했을 때 곧바로 철강 산업으로 전환됐는데, 이때 그 독일의 길드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독일은 말이에요, 통일된 국가도 아니고 지방어도 12개나 됐었고, 100년 전에는 뭐 1780년대에는 이제 100여 개 국가로 나눠져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분열돼 있었어. 국가와 정부는 100가지로 분열되어 있었단 말이야.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져도 독일 민족은 그렇게 찢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 니네 정치인들은 찢어지고 뭐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 독일인들은 찢어질 필요가 없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왜 찢어져? 이러한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고 민족적 통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도 그렇게 크게 안 흘리고 통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발칸 보세요. 너 죽고 나 살자잖아 거기가. 그러나 독일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갈기갈기 100가지로 찢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그 정부와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합칠 수 있었던 그 근거에는 말이야, 농촌 사회가 굉장히 오래 갔다는 거예요. 농촌 사회는 말이에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기반이잖아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1816년에 그 프로이센과 독일의 농민 인구가 75%인데요. 산업화가 막강하게 벌어지던 1852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전체 농민 인구는 71%.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뭐 크게 진행은 안 됐죠. 또 4%밖에는 도시로 이주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독일의 그 민족적 정체성이 되게 굳었고 밀접했죠. 이것이 나중에 독일 그 경제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일반 경제학자들인가 칼 마르크스 같은 그런 기계적인 법칙이나 따지고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민족성이 말이에요, 경제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게다가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를 제외하면은 은행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보증 삼아 가지고 돈을 빌려줘 가지고 농민을 아주 그냥 파탄시켜 만드는 그런 제도도 없었단 말이야, 독일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독일을 대출 해주겠다는데 자꾸 안 받으려 그래. 그 자본주의 법인 체제로 넘어가던 그 17세기 영국하고 네덜란드에서 그 길드가 막 해체가 되고 돈을 좀 막 끌어모은 부자들이 막 개인 법인을 막 설립하고 막 난리를 치던 그 자본주의 초기에 독일 지역은 조용히 농촌적으로 살아갔습니다. 농촌 내부에서 공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18세기 계몽주의하고 자유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이 그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한테 영향을 끼쳤지만은 독일의 기업은 영향이 없었어요. 그저 과거 길드가 지녔던 공동체 중심적이고 장인 정신을 가진 그 길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 자본주의가 이제 그 유대 금융에 탁 발목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수익 문제를 자본주의 수익 문제를 국민 경제로 다뤘어. 건방지게 거시 경제적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학이라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결국은 소수 계급
만 잘 살게 하는데 불구하고 말 자체를 국민 경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인구수의 그 수익을 어떻게 소수가 가져가느냐. 그게 국민 경제론이라고 실은. 독일에는 그런 경제론이 없어요. 독일 사람들한테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내수예요. 그리고 대외 문제도 아니야. GNP, GDP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이거는 경제 문제는 사회 문제입니다. 국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독일 기업은 항상 사회에 어떻게 하면 이익을 돌려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독일 경제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많이 흩어졌지만 1960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기업은 그 과거 19세기 스타일의 그 어떤 민족적 자본주의적 개념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이 독일 기업이니까 독일 경제의 특성을 이 유대인과 비교하면 되는데요. 독일에서 유대인은 말이에요. 길드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집이나 땅을 보증 삼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그 보증을 빼앗는 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금융 행위인데 그게 독일에서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길드가 돼서 자꾸 받쳐줘서 그래. 19세기 중반에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그 예전 사람의 그 약탈적 자본주의론이 이제 막 영국에서 막 퍼져 나갔을 때 절대 독일에서는 뭐 아담 스미스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을 산업 분야가 농업, 공업, 상업 독일 어느 부분에도 잘 안 보였다고. 공장을 보증 삼아 갖고 돈을 빌려주고 공장을 나중에 이제 뺏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빚을 좀 빌렸다 그러면 노동자랑 경영자랑 함께 단결해서 빚을 갚아버려. 그러니 독일인들이 얼마나 밉겠냐고 얘네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이제 프랑스, 런던,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자금을 수신할 때 수수료를 받거나 환율 차익을 먹거나 그냥 정상적인 대출을 했어요. 딴 데처럼 뭐 옛날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대형 산업을 일으켜서 융자를 만들어서 뭐 금융 노략질을 하는 로스차일드 같은 그런 아주 행태가 독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비스마르크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독일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의 어떤 길드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경제 조직을 뒤흔들면서 영국하고 손을 잡고 독일을 파괴하려고 주야만 포비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유대 금융가들이 어째서 영국과 손을 잡고 독일을 파괴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말이요 단순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성실하다. 그게 독일을 미워하는 이유 거의 전부예요. 삶에 성실한 사람들이 금융가의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워한 거예요, 독일을. 도무지 돈을 못 벌게 해주거든. 독일 사람들이 너무 성실해서. 단순한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주의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뭐 수렵 시대에 있다가 목축 시대로 오고, 목축 시대 농업 시대로 오고, 뭐 농업 시대 상업 시대로 온다 막 이러면서 아담 스미스 이해로 계속 그 지랄론 쪽으로 자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0세기 마지막에 이 사람이 2003년에 죽었죠. 월터 로스터. 이 사람마저도 마저가 아니지.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뭐 어떤 뭐 경제 형태를 가지고 있든 간에 모든 사회는 발전하기를 전통 사회에서 어떤 전근대적 사회로 넘어갔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숙도에 다다르면 나중에 이제 대량 소비 시대가 온다 이러면서 딱 정해놨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각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흐름을 타고 가냐고. 이게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요. 초기에 목축했다가 농촌했다가 농촌사회에 들어섰다가 수공업 사업 들어섰다가 경공업 들어섰다가 중공업 들어섰다가 그리고 이제 첨단 사업으로 간다. 다시 이 뜻이 뭐야? 농촌부터 목축부터 농촌 경공업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전부 말살시키고 고소득으로 자본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경제 이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월터 로스토가 말이야.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대중소비사회라 그랬는데 이거는 초국적 기업한테만 이익이 되는 경제 모델이다 이 말이지.
그럼 칼 마르크스는 예? 금융가와 중공업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제 모델이 된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단계론적 사고방식. 근데 월터 로스터는 이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 간에 뭐 산업화에는 발전이 있다. 단계가 있다. 너 퉁을 쳐. 어? 뭔 소리든 모르게 퉁을 쳐요. 그런 다음에 이 단계적인 산업화에서 특히나 개발도상국일 경우에는 독재라든가 군부도 큰 역할을 한다. 도무지 이상한 얘기래. 응? 할 얘기가 아닌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 새끼가.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월드로스터가. 근데 개발도상국 얘기를 헨리 키신저만큼 많이 하거든. 브레진스키만큼 많이 해. 왜 그럴까? 수뇌부의 대변자들은 왜 하필 자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이렇게 많아? 자원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산업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업화로 치닫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를 기획하는 지도자가 있는 것도 당연해. 근데 뭘 그렇게 군부를 강조하고 독재를 강조하고 그래? 응? 저개발 국가의 독재자는 말이야 자원을 얼른 캐서 경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구 초국적 기업 하청받아라 이 뜻 아니야? 나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대중이 물품을 대량 소비하는 게 너희들 꿈이지 않느냐? 너희들 아프리카 국가 꿈 아니야? 어서 자원을 개발해서 선진 기업하고 서구 기업하고 금융의 품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왜냐?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영국 자본주의가 전체가 다 그렇게 이어져 왔거든. 월터 로스터라고 틀리나? 자식 너 유대인이잖아. 미국 국무부의 개구, 삽살 개구. 다 알고 있는데 네 뒷조선 다 해봤는데 어디서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 싸가지 없는 소리를. 경제 단계론이라 발전 단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진화론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도달하는 산업에 돈을 깡그리 모아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체면도 모아주고 그러니까 농촌 단계가 1단계니까는 농민을 갖다가 촌놈이라 그랬고 공업 단계 경공업 단계가 두 번째니까는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를 갖다가 공순이 공돌이 이러잖아. 그렇게 다 욕하고 선진국 후진국 구분하고 농촌 도시 구분하고 부르주아 노동자 구분하는 프레임에 계속 걸려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농촌 전 단계도 있고 발전 도상 단계도 있고 단계 정도는 있죠. 하지만 일률적으로 거기다 이름 갖다 붙이는 게 이상한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하고 싶진 않고 확실히 경공업, 중공업 무슨 이런 단계는 별로 없어요. 스위스는 말이야 19세기 가난했다고 하는 19세기 농촌 사회였을 때도 시계를 만들었고 금융을 했어요. 금융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스위스가 그러면 처진 저개발 국가야? 스위스가 그러면 미성숙한 자본주의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을 때 1921년 자료를 보면 일본 농업이 GNP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어. 한국을 식민지화해갖고 1921년까지 중국 등지에 수출한 수출 품목이 말이야 생선하고 곡물이 거의 다예요. 농업품이라고. 군국주의를 일으키고 일본이 공업을 생산하고 난리를 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식민지를 또 하고 했다 하더라도 일본은 여전히 농촌국가였어. 2차 세계대전 바로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의 농공상 비율이 30, 30, 30이었다고. 여전히 미국도 농업국가였다고요. 무슨 발전 단계고 지랄이가 있어. 발전하는데 발을 디딘다, 손을 잡는다, 하늘 위로 뛴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해요. 그러나 어떤 공업이 그렇게 되고 어떠한 산업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말이야 농업, 수공업, 경공업, 중공업 마르크스가 얘기한 모든 단계를 30년 동안 압축시켜버렸잖아요. 에? 포항제철에서 1970년대 포항제철에서 조선소 그 철강 만들 때
철근 막 내리붓고 막 말도 안 되는 중공업 사업을 막 하고 있을 때 포항 바로 옆에 경산시에서는 그 소로 밭 깔고 있었잖아요. 단계, 이 경제 발전 단계라는 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응? 아무리 봐도 경제 발전 단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그 달성되는 그 단계의 자본이 집중시키도록 만드는 경제학자들의 야바이 게임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월트 로스터처럼, 응? 칼 마르크스처럼. 제가 칼 마르크스를 안 믿는 것처럼 로스터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중공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고 또 영국의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또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 하지만은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스위스, 일본, 미국, 한국을 후발 자본주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선발 자본주의는 뭐야? 공업화된 것만 선발 자본주의인가? 단계를 잘 따라간 것만 선발 자본주의고 단계를 막 이리 뛰어넘기고 저리 뛰어넘긴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그러면 후발이야? 독일도 후발이고. 독일은 또 달라요. 독일은 또 달라요. 독일은 말이에요, 영국같이 경제를 단계적으로 보진 않아요. 유대적, 메시아적, 진화론적, 목적론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유럽의 산업 양식이 자본주의 산업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독일도 할 수 없이 그 흐름을 탔어요. 그리고 프레드리 리스트도 경제가 이 발전 단계가 있긴 있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농공상 차별이라든가 이윤의 무한한 추구라든가 임금을 낮춘다든가 지대를 높인다든가 식민지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비정상적이고 파생적인 자본주의 생각을 안 했다고. 유대인, 영국인, 프랑스인들의 약탈론이 없었어요. 독일 길드는 이미 중공업 기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중공업을 통해 갖고 바로 공업적 자본주의로 쉽게 전환했을 뿐이야. 프리드리 리스트는 말이야, 이게 산업화라든가 이런 게 단계를 밟을 수는 있을 거다. 발전을 하겠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는 대량 소비도 아니고 무슨 중공업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농업과 공업과 상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이 옳든 그르든 간에 벌써 독일식 경제론이 영국이라든가 칼 마르크스 유대식 경제론과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농업, 공업, 상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 경제가 경제 발전의 마지막 모습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과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철도를 구상할 때도 말이야, 영국처럼 이윤을 획득하겠다든가 영국처럼 농촌을 착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차를 왜 프리드리 리스트가 구상을 했냐 하면은 민족을 단결시키고, 왜냐면 통일을 그렇게 바랬기 때문에, 또 도시민과 농촌의 부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서 공존을 위한 선택이 바로 독일 철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바라보는 자세도 미국과 영국과 달라요. 독일은. 이거 프리드리 리스트를 독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느냐? 네,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 리스트는 말이에요, 당시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전체를 대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학회가 말이야, 사회정책학회라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고문, 물론 죽었죠. 리스트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사회경제정책학회를 만들어서 베르노 존바르트라든가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낳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이 20세기 독일 경제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거는 민족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민족 문화가 경제를 돈으로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경제를 돈으로만 안 본다, 그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고요. 벌써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칼 마르크스, 유대 앵글로색슨 경제론이죠, 그죠? 이 경제론과 독일의 경제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보자고요. 지금
양자를 비교하기 전에 미리 찍어둘 말이 뭐냐면 지금의 약탈적이고 파시즘적인 세계화는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카르 마르크스 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크 아탈리가 잘 얘기를 해줬듯이. 예. 독일식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자, 먼저 전통 산업, 전통 기술을 독일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1850년서부터 1880년까지 독일의 공업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을 때 모두가 다 길드 기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도 법적으로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노버의 그 함부르크, 브레멘, 프로이센의 그 쾰른,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작센의 드레스덴, 헤센의 마인스 모두 독일의 거대한 공업 도시는 모두 과거 공업 길드가 되게 셌던 곳이에요. 그리고 기술만 그렇게 이어갔느냐? 아니에요. 또 독일 사람들이 조직력도 뛰어나요. 길드 조직력을 800년 동안 배운 거지. 그래서 집단적으로 계획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물질적인 분배를 앞세우고 동업조합 길드 전통을 노동 문화에 심어버렸다고. 무슨 혁명을 하고 무슨 노사를 적대하고 난리를 그런 거 없어요. 독일 지역에서 기업 문화, 노사 문화는 말이에요. 공동 소유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 노사가 회사를 공동 소유한다는, 물론 공동 소유 아니죠.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하지만 마음은 그랬단 말이야. 앵글로 섹슨 유대인들처럼 노사가 서로 적대하고 서로 이 사람은 임금 깎으려고 그러고 우리 임금 올리려고 그러고 매일 나가서 데모하고 막 화염병 던지고 이따위 식의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이. 어디서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배워온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정도 빠지니까 노사위원회가 기업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독일이에요. 그 길드 시절에는 농업 파트너가 공업가였고 공업 파트너가 유통업자였고 유통업자의 파트너가 농업 파트너였다고. 서로가 서로를 물리는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동북부 프로이센을 지배하던 그 봉건적인 농촌 지주들도 산업화가 시작되니까 모두 다 공업 사이로 넘어가 버렸다고요. 지주라 그래갖고 지대나 올리고 애엠거리고 이런 짓을 안 했다고. 서로 협력했어요. 비스마르크를 보세요. 비스마르크가 지주 출신이잖아. 에? 독일의 공업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비스마르크가 땅 주인 출신이라고. 응? 월세 받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업과 연관이 돼 있을까? 농민, 상인, 공인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만사를 계급의 충돌, 싸움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유대 정신 상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독일의 3인당 모델이에요. 독일의 3인당 모델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칼 마르크스 같은 이 막시스트들이 그렇게 욕을 하잖아, 3인당을. 아는 게 얘네들은 폭력밖에 없거든. 두들겨 패는 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마르크시스트들이란 건. 도대체 말을 할 줄 몰라. 서로가 말을 몰라요. 마르크스도 그랬다니까? 말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말로 만들고 이러려고 그러면 그걸 독일 이데올로기래. 낭만적이래. 개인적이래. 세상은 유물론적으로 흘러가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서로 충돌해야지만이 이 사회가 변혁되는데, 그래서 유혈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때 독일 이데올로기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응?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는 여태껏 역사를 해석만 해왔다. 이제는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 독일 이데올로기. 아니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실천이 가능한가? 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 이상한 새끼야 정말. 칼 마르크스는 아무리 봐도. 역사를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실천을 해. 역사를 받고. 다시 말하면 내 말 그냥 따라해라 그 뜻이지. 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어. 저 국가와 민족을 보자고요. 독일 그 학자들이 보기에 국가와 민족은 말이에요. 29개 공국에서는 모여서 독일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는 대표자, 협의체라고. 각각 민족의 협의체에 불과해요. 따라서 그 협의체는 민족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를 운영할 때도 경제 계획에 에너지로 작동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러나 앵글로색스는 국가를 기업인들이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역할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뭐 국가가 뭐래?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러고 앉아있다고? 아니면 적대해버려.
정체성이 없거든. 이게 방랑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예요. 이 국가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국가가 없거든요. 방랑 유대인들한테는 말이에요. 페이퍼로 국조는 갖고 있지만 민족 개념도 없고 국가 개념도 없는 애들이야. 원래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 역할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경제 모든 차원에 있어서. 그러나 프리드리 리스트는 미국 유학자였잖아요. 미국에 유학해서 봤더니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 19세기 내내 보호 정책도 보호 무역도 했다가 자유 무역도 했다가 현실에 맞춰갖고 막 국가가 자유자재로 정책을 막 바꿔. 그러니까 나라가 무지막지하게 발전하는 거야. 막 19세기 중후반에 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야 민간 경제 활동에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한테는 국가도 그렇고 또 민족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독일 사람들한테는 원래가 이제 19세기에 그 민족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민족을 기반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졌지. 가족이라든가 계급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만들지는 않았다고요. 응? 유대인들은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죠. 귀족들처럼. 마르크시스트는 계급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려고 그러죠. 영원히 불가능한 말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계급을 통해서 나는 노동자 계급이야 이러고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자기 정체성? 어떤 미친놈이 그런 정체성을 구성합니까? 아이고 나 이런 낭만적인 얘기 처음 들어보네. 어떻게 나는 노동자, 나는 중산층, 나는 고위층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가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나? 그거는 계급적 논리도 잘못된 거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을 경제적인 어떤 계급 수준에 따라가고 자기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건 개자식들이나 할 수 있는 정체성 구성 방식이에요. 내가 돈 많다, 돈이 없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뭐 했다. 여기에만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그렇게 능력이 없어.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리스트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와 토지, 애향심 이것이 정체성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민족은 경제의 에너지로 받고 민족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죠. 생산 양식의 변화기 경제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충돌이나 막 화염병 던지고 난리 쳐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야. 이게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는 법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열심히 법을 강조하고 뭐 기득권이 그 경제 체제를 바꾸고 싶지 않다면 강력한 지도자를 끄집어 올려서라도 법을 바꿔서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충돌하고 유혈 혁명 일으키고 이래야지만이 과학적으로 경제 체제가 변화한다고 이런 헛소리를 말해도 참 이상한 놈이야 저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나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야. 말로 하면 독일 이데올로기래. 말만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주먹 써야 돼? 주먹 쓰라는 거야. 얘가 이렇게 무식한 애예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놈이. 그럼 산업의 원동력이 뭐냐? 산업의 원동력에 대해서 마르크스며 아담 스미스며 오로지 노동자의 손,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해요. 교육도 무시하고 노동자의 능력도 무시하고 어떨 때는 기술도 무시할 정도야.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생산만 커지면 되는 것이고 저축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지 기업이. 그래갖고 이제 생산 관계가 이제 뭐 흐트러지게 되면 혁명이 온다 어쩐다 헛소리를 막 하지. 그러나 리스트가 봤던 산업의 원동력은 그게 아닙니다. 기술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유기적인 연관된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 또 기술에 대한 교육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고 노동자의 그 성실성과 창의성이 중요하고 또한 경영자의 창의성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어느 쪽이 오를 것 같아요?
경영자의 창의성만 보자고요. 한국 사람한테는 뭐가 맞는 것 같아? 한국이 말이야 결과적인 양적 생산을 많이 했어요? 자본을 많이 축적했어? 아니잖아요. 기술 교육을 무지막지하게 시켰죠. 한국이. 교육 대계를 만들어 놨잖아. 지금이야 뭐 엉망교육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영어 구분한 것이라도 좀 알아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지적 수준을 높였잖아. 또 경영자들도 솔직히 경영자들 양복 입고 다녔습니까 옛날에? 아니에요. 잠바 입고 다녔다고. 정주영 같은 사람 다 잠바 입고 다녔어. 잠바 입고 현실에 뛰어돌아다니면서 아주 저돌적으로 막 과감하게 막 밀어붙이고 이런 어떤 경영자의 창의성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그나마 발전한 것이고 노동자가 너무너무나 고생을 했고 그래서 발전한 것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헨리 포드 마찬가지야. 헨리 포드가 없었으면 헨리 포드의 그 경영 창의성이 없었으면 그 포드 자동차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나? 네? 안 그래요? 산업의 원동력은 노동자와 경영의 창의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산력이 아닌 게 아니에요. 독일은 노동자와 경영자의 창의성을 되게 소중히 했고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신규 투자할 때도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이 기술에 미래가 있는지 미래에 싹수가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해버린다고. 그러나 영국은 당장 돈을 많이 냈느냐 안 냈느냐 거기에다 갖다 투자를 하려고 그래. 이건 투자의 기본 아니에요? 영국 앵글로색슨의 투자는 뭐냐 하면 이미 이익을 낸 놈들한테 거기다 투자를 한다 그래. 이 개미 투자지 이게. 그러니까 독일 투자는 안 그래요. 싹수가 있으면 거기다 투자한다고요. 솔직히 우리도 조금씩은 투자하고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떤 바보가 저 회사 이익 많이 냈다고 바로 거기 그 주식을 사나? 에? 그거는 개미 중에서도 제일 학급이야 학급. 이미 다 먹고 튀었는데 뭘 거기다 저 주식을 사? 미래의 싹수가 보이는 무슨 뭐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은 그렇게 해왔다고요. 영국은 그렇게 안 해왔고.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은 사회학이에요. 인간과 사회 속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앵글로색슨, 영국과 미국의 또 유대인들의 경제학은 정치와 돈 사이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오로지 수학이에요. 경제학은 이퀄 수학입니다. 얘네들한테. 이러니 인간에 대한 판단이 존재할 수가 없지. 응? 이 서구의 경제학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갈브라이드가 얘기했듯이 죄다 꼭두각시들이라고 말이야. 이 경제학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독일의 경제사회학은 슌페터가 그랬죠. 독일의 경제학은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사회학이다. 라고. 인간을 먼저 판단한다 그 말이야. 정책으로 본다. 사회 정책으로 본다 이 말이야. 만약에 경제기획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경제기획원이 독일은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사례를 보면 독일, 일본, 한국, 또 19세기 미국이 바로 이 독일적 논리를 가지고 경제를 이끌었고 20세기 미국하고 영국은 말 그대로 지네 스타일대로 그냥 탐욕적이고 약육 강식적이고 파시즘적으로 경제를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영국과 미국이 이끌어가는 이 탐욕적이고 파시즘적인 세계화가 곧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경제 논리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프리드리 리스트의 경제론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또 세계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경제론은 아무리 봐도 독일적 경제론. 왜냐하면 독일 스타일로 했거든요. 한국이 뭘 그걸 알아서 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 스타일을 그냥 하게 됐어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됐네. 경제로 좀 성공을 했네. 그러면 그럼 프리드리 리스트를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제 몸에 맞는 경제 체제도 옷도 제 몸에 맞는 걸 입어야 되지만 경제 체제도 자기 몸에 맞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남이 만든 자본주의라든가 시장 경제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따위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그 나라 민족한테 맞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뭐 자본주의를 붙이든 뭐 사회주의를 붙이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즉 책을 읽지 말란 말이에요. 현실을 보고 자료를 보고 계속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체제가 우리 몸에 맞을까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거지. 자꾸 어떤 기준에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뭐 재미도 없는 내용이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미래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